안녕하세요. 전 34살 동시통역사 겸 번역가 장현주예요. 어릴 때부터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는 말이 정말 싫었어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한테 던져주는 공허한 위로 같아서요. 현실은 팍팍한데 착하게만 살면 된다는 건 너무 잔인한 희망 고문 아닌가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엄마 인생을 다시 보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정말 착하게 사셨지만 그 과정이 평탄했던 건 아니었는데 지금은 정말 행복하게 사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씩 베풀고 착하게 살아보려고요. 희망 고문이라는 말에서 제 삶이 평탄하지 않았다는 걸 눈치채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사실 소위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로 성공했다고 말하는 판검사 의사는 아니지만 제가 자란 환경에선 충분히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 직업은 동시통역사, 번역가인데 그게 무슨 용이야? 의아해 하실 수 있는데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직업에서 인정받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전 유학파도 아니고 순수 국내파로 원어민 발음은 물론 영어 원문을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하게 해석하는 능력이 뛰어나 이 업계에 발을 들인 지 몇 년 되지 않았는데 평가도 좋고 안정적인 수입은 물론 매년 그 수입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저희 집은 정말 가난했어요. 요즘 시대에 웬만하면 중산층이라고 하는데 저희 집은 가난이라고 말하는 게 맞았죠. 방 2개짜리 반지하가 저희 집이었거든요. 몇 년 전 서울에 홍수가 났을 때 지하 주거시설들이 잠겼잖아요. 저희 집도 그중 하나였어요. 창문 틈으로 빗물이 스며들고 벽에는 항상 곰팡이가 피어 있었어요. 여름엔 습기 때문에 이불이 눅눅했고 겨울엔 난방비 아껴야 해서 두꺼운 이불로 버텼죠. 창문이 지면과 거의 같은 높이라 지나가는 사람들 다리만 보였는데 더워도 함부로 창문을 열 수 없었어요. 밖에서 안이 다 보이니까요. 그런 집에서 엄마는 식당에서 하루 14시간씩 설거지와 주방 보조 일을 하셨어요.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오는 게 일상이었죠. 그렇게 벌어온 250만 원 중에서 30만 원은 꼭 고아원에 기부하셨어요. 엄마, 나도 학원 좀 보내줘. 친구들은 다 영어학원, 수학학원 다니는데 나만 안 다녀서 수업 따라가기 힘들어. 연주야, 엄마가 하루에 얼마나 벌어오는지 알잖아. 집세 내고 전기료 내고 생활비 쓰면 남는 게 얼마나 되겠어. 그러면 고아원에 기부는 왜 해? 30만 원이면 학원 한 달은 다닐 수 있잖아. 당신 자식은 공부 못해도 되고 남의 자식만 챙기면 되는 거야? 아유, 연주야, 너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 우리도 충분히 어려워. 왜 우리가 남을 도와줘야 돼? 나는 이해가 안 돼. 베풀며 사는 거야.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야.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집에 들어오기 싫어서 방황도 많이 했는데 제가 하도 삐쳐서 엇 나가니까 고등학교 1학년 어느 날 엄마가 저를 소파에 앉혀놓고 조용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연주야, 엄마가 너한테 말 안 한 게 있다. 사실 엄마도 고아원에서 자랐어.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막연하게 아빠와 일찍 이혼해서 혼자 키우신다고만 생각해서 엄마에게 상처일 것 같아 묻지 않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는 집들도 많으니까 그 이유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거죠. 없어. 엄마는 태어나자마자 고아원에 맡겨졌어. 그래서 그 아이들 마음을 너무 잘 알아.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엄마한테 투정 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오직 공부뿐이라는 걸 깨달았는데 쉽지 않았어요. 사춘기 때 방황하느라 기초가 엉망이었으니까 당연히 EBS 강의를 봐도 이해가 안 되었기에 매일 교무실로 달려갔죠. 쉬는 시간, 점심시간, 방과 후까지 선생님들한테 매달렸어요. 처음엔 쟤 저러다 말겠지 하는 눈빛이었지만 1달, 2달 계속 매달리니까 결국 도와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1년을 버텼더니 드디어 상위권에 들어갔어요. 특히 영어는 반에서 1등을 할 정도로 늘었는데
그때 언어에 소질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서울 상위권 대학에 진학해서 지금의 통역가 번역가가 되었고요. 대학에 들어갔을 때도 저는 쉴 수 없었어요. 요즘은 학자금 지원도 많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학자금 대출받는 사람들이 꽤 있었고 그중 하나가 저였거든요. 정말 악착같이 살아야 했어요. 새벽 6시부터 편의점 알바, 오후엔 과외, 주말엔 카페에서 일하며 하루 종일 돌아다녔죠. 그런 제 눈에 배짱이 같아 보이던 한 남자애가 있었어요. 딱 봐도 귀공자 스타일이었죠. 폭삭 속았수다가 TV에 나왔을 때 공감할 수 있었던 건 주인공의 첫사랑이 제 첫사랑과 비슷했기 때문이에요. 수업 시간에도 여유롭게 앉아서 비싼 옷에 최신 노트북을 자연스럽게 쓰는 모습이 저랑은 정말 딴 세상 같았어요. 처음엔 당연히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았어요. 장현주 맞지? 너 맨날 수업 끝나자마자 뛰어나가네? 같이 밥이라도 먹자. 맨날 혼자 다니는 것 같던데. 대학 생활도 좀 즐겨야지. 동기들 중에서 너랑 말해본 사람 아무도 없더라. 뭘 하느라 맨날 그렇게 바쁘냐? 좋은 거면 나도 같이 하자. 그가 처음 말을 걸어왔을 때 저는 시계부터 봤어요. 수업이 길어져 2시에 끝났으니 2시 반에는 과외 학생 집에 도착하려면 이런 시간도 사치처럼 느껴졌거든요. 아, 미안. 시간 없어. 과외 가야 해서. 과외가? 아, 너 그동안 과외 가느라 바빴던 거야? 아야, 너는 쉬는 날도 없냐? 하루 정도는 쉴 거 아니야. 너 되는 시간 말해줘. 그럼 그 시간에 맞출게. 아, 뭐 꼭 오늘만도 날이 아니고. 바쁜 사람 붙잡고 하늘에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남편이 한심하기까지 느껴지더라고요. 너는 정말 모르는구나. 하루 쉬면 그날 돈이 없어져. 그 돈으로 내일 밥 먹어야 하는데 무슨 여유를 부려? 그렇게 쏘아붙였던 그와 가까워진 건 조별 발표 때문이었어요. 6명 조였는데 4명은 완전 무임승차로 발표 2주 전까지도 연락조차 안 되는 애들이었는데 저는 학점이 소중했으니 당연히 매달릴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벌써 2주째인데 하나도 진전된 게 없잖아. 다들 알겠다고만 말하고 자료는 하나도 안 보내주고 대체 어쩌자는 건지. 아이, 그냥 우리끼리 하자. 어차피 저 애들 와봤자 발목만 잡을 거야. 그럼 6명 몫을 우리 둘이 다 해야 한다고? 그럴 시간이 어딨어? 그건 하지 말자는 소리랑 같잖아. 아, 너는 학점 좀 나빠도 상관없겠지만 난 장학금도 받아야 하는데. 무슨 소리야. 누가 하지 말지. 나도 학점 관리해야 하거든. 어설프게 사람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가는 것보다 소수정예로 짧고 굵게 끝내면 되는 거지. 아, 왜? 자신 없어? 어? 진심이야? 너 생각보다 성실하네. 아이, 뭐야. 너 나를 뭘로 봤던 거야? 설마 세상 혼자만 열심히 산다고 생각했던 건 아니지? 결국 2명이서 조별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가까워졌어요. 그는 생각보다 일 처리 능력이 뛰어났고 예상했던 것처럼 부잣집 도련님이었죠. 아버지는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시고 형은 아빠 뒤를 이어서 의사였는데 어학 능력이 저처럼 뛰어난 편이라 영어과를 택했다고 하더라고요. 영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듯 원어로 영화 보는 걸 좋아했던 저와 그는 공통된 화제로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며 어느덧 연애 7년 만에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그는 군대도 갔다 오고 저는 사회에 좀 더 빠르게 정착하면서도 서로에 대한 믿음, 생각, 유머 코드가 좋았기에 결혼까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저희 집에 데려다 주던 남자친구는 반지하 계단을 보고 좀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엄마 혼자 키웠다는 걸 듣고는 대단하시다고 이해하고 존경을 표할 정도로 생각 없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물론 부잣집 도련님이 가보지 않은 삶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순 없겠지만 영화를 좋아했던 그답게 힘든 영화 속 주인공을 떠올리며 쉽지 않다는 걸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사귄 지 2년 정도 지나 남자친구가 군대에 갈 때 남자친구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아버님은 듣던 것보다 훨씬 호탁하신 분이셨고 형이 오히려 좀 깐깐해 보였는데 어머님을 닮은 것 같았어요. 남자친구는 아버님을 닮았고요.
우리 아들한테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드디어 만나게 되네요.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말씀만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진짜? 아우, 집에서는 눈도 잘 안 마주치는데? 아이, 빈말이라는 거 아는데 듣기 좋네요. 아이가 군대 가면 심심할 텐데 종종 연락해요. 맛있는 것도 사주고 싶으니까. 그렇게 첫 만남은 평탄하게 지나가고 인사치레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짜로 먼저 연락이 오셨어요. 연주야, 우리 아들이랑 동갑이니까 내가 말 편하게 놀게. 요즘 어떻게 지내니? 연락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번도 안 하네. 죄송해요. 바빠서 연락드릴 생각을 미처 못했네요. 그래, 그럴 것 같았어. 아유, 누가 먼저 전화하면 어떠니? 보고 싶은 사람이 먼저 하면 되는 거지. 너 언제 시간 되니? 맛있는 거 먹자. 생각지도 못하게 군대 간 남자친구 어머님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물론 몇 번 사양하기도 했는데 집요할 정도로 계속 전화 오셔서 한 번은 만나야 될 것 같았네요. 카페에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어느 동네에 사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땡땡동에 살아요. 아, 거기? 내 친구도 그 동네 아파트 사는데. 땡땡 아파트 혹시 같은 단지 사는 거 아니야? 아니요. 저희는 그 아파트는 아니고 그 앞쪽에 주택가가 있잖아요. 거기 살아요. 아, 그래? 주택이라면 단독주택? 아니요, 빌라요. 그러더니 어머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지셨고 몇 마디 주고받지 않았는데 급한 일이 급한 약속이 있는 걸 깜빡했다며 다음에 다시 보자고 하셨죠. 그날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급한 일이 있으신가 보다 했던 건 어머님이 만나자고 하셨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날 이후로 어머님의 태도가 180도 달라지셨네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드디어 남자친구 제대 날이 되었어요. 사실 그동안 어머님과의 그 어색한 만남 이후로 연락이 뜸해졌는데 제대 전날 먼저 전화가 오시면서 이번엔 아버님이나 형은 못 가니까 둘이 기차 타고 다녀오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부대까지 가는 차 안에서 어머님은 거의 말씀을 안 하셨는데 저와 말을 하기 싫으신 건지 시공일관 창밖을 바라보시고 이어폰을 귀에 끼신 채 라디오만 조용히 듣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혼잣말처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끈기가 있는 건지, 좋은 건 알아서 놓치기 싫은 건지. 아무리 혼잣말처럼 작게 말해도 바로 옆에 제가 있으니까 못 들을 일 없었고 분명하게 들었기에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가 싶더라고요. 네?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야, 그냥 혼잣말이야. 그렇게 대답하시곤 다시 창밖을 보셨는데 그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지더라고요. 분명히 저한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들면서 2년 동안 군대 간 남자친구를 기다린 저를 비꼬시는 건가 싶더라고요. 남자친구를 만났을 때는 정말 반가우면서 그런 생각도 잊혀졌고 2년 만에 보는 건데 키도 좀 더 커 보이고 어깨도 넓어져서 완전히 남자가 된 느낌이 들어 설레기 시작하더라고요. 남자친구도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면서 달려와서 안아주었는데 어머님은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도 표정이 별로 밝지 않으셨어요. 아이고, 아들, 그런 건 엄마 없는데 사는 거야. 아니, 엄마는 안 보여? 누가 보면 엄마가 아니라 얘 계모인 줄 알겠다. 아이고, 우리 엄마 서운했어. 미안, 미안. 엄마는 집에 가면 또 보는데 연주는 이따 헤어져야 하잖아. 군대서도 매일매일 보고 싶었는데 이제 매일 볼 수 있다는 생각하니까 나도 모르게 좋아서. 그래도 어른 있을 땐 적당히 하는 거야. 채신머리 어깨. 그렇게 따끔하게 말씀하시고는 서울에 도착해 맛있는 식사하자며 우리를 데리고 식당으로 향하셨어요. 어머님이 자주 가신다는 한정식 집이었는데 입구는 허름한 문 하나로 식당이 있나 싶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니 딴 세상이 펼쳐지면서 잘 꾸며진 정원을 지나 안쪽으로 더 들어가니 개별룸이 있었고 어머니가 미리 예약해 두신 건지 저희를 그쪽으로 안내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곳 처음이라 좀 위축되었는데 남자친구는 익숙한 듯 자연스럽게 행동했어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정말 어마어마했는데 밑반찬만 15가지가 넘게 나오고 메인 요리들도 하나씩 코스처럼 나오는 거예요. 연주는 이런 거 처음 먹어보는구나. 괜찮아. 알고 있으니까 일부러 숨길 거 없어. 표정에서 다 드러나는 걸. 이왕 왔으니까 맛있게 먹어. 네, 처음이에요. 근데 정말 맛있어요. 여기 음식 되게 잘하는 곳인가 봐요. 제가 생선을 잘 못 먹는데 비린 거 하나 없이 정말 고소해요. 네가 지금 먹은 건 민어야. 비싼 생선이라 그냥 구워도 맛있어. 싼 생선들처럼 비리질 않아서. 아우, 너 입은 고급인가 보구나. 맛있는 건 금세 알아차리는 걸 보니까. 솔직하게 처음 먹어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머님 표정이 묘하게 변하시더라고요. 뭔가 역시나 하는 표정으로 저를 평가하시는 듯 말씀하셨죠. 식사 자리가 살짝 불편해지려는 찰나 남자친구가 제가 좋아할 만한 음식들을 골라서 제 앞으로 가져다 주기 시작했어요. 연주야 이거 먹어봐. 여기 갈비찜이 정말 유명해. 이것도 맛있어. 그러면서 젓가락으로 음식을 떠서 제 그릇에 담아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날카롭게 말씀하셨어요. 아들, 그런 건 어디서 배운 버릇이야? 어른이 앞에 있는데 반찬을 옮기면 먹지 말라는 거야? 어른이랑 같이 식사할 때는 어른이 해주는 거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거야. 아이, 엄마, 뭐 그런 것까지 뭐라고 하냐. 엄마가 말했던 것처럼 연주 처음 먹으니까 많이 먹으라며. 왜 갑자기 딴소리를 해? 벌써 시집살이 시키는 거야? 농담조로 말했는데 어머님은 전혀 웃지 않으시면서 군대 제대한 지 몇 시간 되지도 않았는데 결혼 이야기부터 꺼낸다고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사회생활도 하고 여러 사람 만나봐야 너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는 거야. 사랑이 얼마나 간다고? 철없는 소리나 하고 있어. 아유, 엄마는 선 봐서 결혼해서 몰라서 그래. 아, 왜 영화에도 나오잖아. 운명의 짝을 만날 땐 후광이 비친다고. 엄마, 연주 뒤에서 후광 비치는 거 안 보이지? 연주는 내 운명의 짝이라니까. 신나서 말하는 남자친구를 잠깐 한심하게 쳐다보시더니 이내 식사를 마저 하시기 전에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래, 알았다. 아, 둘이 마저 먹고 가.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는 정말 그냥 가버리셨어요. 그 이후로 저는 어머님을 거의 보지 못했어요. 남자친구는 사회에 나와서 학교 생활을 시작했고 저는 졸업 후 통역 일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각자 바쁘게 지내면서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딱 한 번 더 마주친 날이 바로 남자친구 대학교 졸업식 날이었어요. 남자친구가 군대를 다녀온 관계로 저보다 2년 늦게 졸업하게 되었는데 졸업식에 꼭 와달라고 하면서 부모님도 오시니까 같이 축하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좀 망설였어요. 어머님과의 그 어색한 기억들이 선명하게 남아있어서 다시 만나는 게 부담스러웠고 혹시 또 어떤 시험 같은 상황이 벌어질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남자친구에겐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날이니까 제가 빠질 수는 없었고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님 마음도 조금은 누그러지셨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가지고 졸업식장으로 향했죠. 남자친구는 졸업 가운을 입고 모자를 쓴 채로 이곳저곳에서 사진을 찍고 어머님께 그동안 뒷바라지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 인사도 드리고 친구들과 교수님들께도 인사를 하느라 정말 바쁘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런 남자친구와는 환하게 웃으시면서 대화하시는데 저만 완전히 배제하고 마치 남자친구만 있는 것처럼 행동하시는 거예요. 엄마, 왜 연주한테 그렇게 차갑게 대해? 뭔가 어색한데. 별로 차갑게 안 했는데 엄마가 원래 사람과 친해지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래. 아유, 알면서 엄마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야? 그런데 저는 그게 핑계라는 걸 너무 잘 알 수 있었어요. 같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 남자친구 친구 부모님들이나 교수님들과는 자연스럽게 웃으시면서 대화하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심지어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도 공손하고 따뜻하게 인사를 나누시는데 유독 저한테만 그렇게 차갑게 대하시니까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 생각했는데 그 예상을 적중하는 듯 뒷말을 덧붙이시더라고요.
그냥 격이 맞지 않아서 이어갈 대화가 없을 뿐이야. 격이 맞지 않는다는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쿵 내려앉으면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너무 직설적이고 차가운 표현이어서 당황스러웠고 동시에 어머님이 저를 어떤 시선으로 보고 계신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기도 했거든요. 격이 맞지 않는다니 마치 제가 신분이 낮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들렸어요. 네? 격이라뇨? 나도 모르게 반문했는데 어머님이 잠깐 당황하시는 표정을 보이시더라고요. 아마 내심으로 생각하고 계셨던 말이 실수로 튀어나온 것 같았고 너무 솔직하게 본심을 드러내신 걸 후회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인지 급하게 변명을 하려고 하시는 모습이었죠. 아유, 그게 아니라 내가 나이대가 다르니까 관심사도 다르고 그래서 이어갈 말이 없는 것뿐이야. 억지로 변명하시는 모습이 더 서글펐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상처가 되었어요. 차라리 솔직하게 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게 이렇게 돌려서 말하시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애둘러 말씀하시니까 더욱 제가 초라하고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런 게 어딨어. 형수랑은 잘 지내시면서 왜 그래? 형수한테 하는 것처럼 하시면 되는 거잖아. 아유, 어려운 것도 아니고. 형수보다 연주가 정말 재밌고 웃겨. 엄마도 얘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를걸? 남자친구가 제 편을 들어주니까 한편으로는 고마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더 민망하고 부끄러웠어요. 어머님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면서 짜증이 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계셨고 마치 제가 남자친구를 조종해서 자기 편을 들게 만드는 것처럼 보시는 것 같았거든요. 네 형수는 나와 같이 미술에 조예가 깊어서 할 이야기가 많아. 공통 관심사가 있으니까. 그러시더니 갑자기 저를 향해 마치 준비해온 것처럼 질문 공세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눈빛이 날카로워지면서 정말 시험을 보는 것 같은 분위기가 되었거든요. 연주는 혹시 인상파 화가 중에 누구를 좋아해? 모네? 르누아르?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한국 화가는 박수근이나 이중섭 작품 본 적 있어? 죄송해요. 미술 쪽은 정말 잘 몰라서. 제가 모른다고 할 때마다 어머님의 표정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실망스러운 듯 변해갔어요. 마치 예상했던 대답을 듣고 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저를 평가하고 채점하고 계시는 기분이었거든요. 정말로 대학교 면접을 보는 것 같았는데 저는 모든 질문에 대해 탈락 답안만 말하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이런데도 이야기를 하라고? 노력은 제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어머님이 저를 가리키면서 쟤라고 표현하시는 걸 듣는 순간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마치 사람 취급도 안 하시는 것 같았고 심지어 남자친구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창피하고 모멸감이 들었거든요. 그 순간 어머님이 저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쟤 아니고 연주라고. 노력은 서로 하는 거죠. 연주는 영화 보는 걸 좋아하니까 엄마가 연주랑 친해지고 싶으면 엄마도 영화 좀 봐. 그래야 공평하지. 남자친구의 말에 어머님은 코웃음을 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치 철없는 소리 하고 있네 라는 표정으로 남자친구를 바라보시면서 혀를 차셨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발걸음을 저희와 멀리 거리 두시면서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원래는 졸업 기념으로 맛있는 식사를 함께 하자고 하셨다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신 거였는데 분명히 저 때문이라는 걸 너무 뻔히 알 수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정말 미안하다면서 계속 사과했어요. 자기도 어머님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고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오늘따라 유독 이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나이도 어리고 이런 상황에 대한 경험도 부족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정말 몰랐어요. 어머님이 저를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건 확실히 알 수 있었지만 그 구체적인 이유가 정확히 뭔지는 명확하지 않았고 단지 제가 어머님이 마음속으로 그리고 계신 이상적인 며느리 상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만은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남자친구가 그렇게 끝까지 제 편을 들어주고 어머님이 부당하게 저를 대할 때마다 저를 보호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든든하고 고마웠어요. 어머님이 아무리 차갑게 대하시고 저를 인정해주지 않으셔도 남자친구가 저를 사랑하고 지켜준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둘의 관계는 정말 좋았고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있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는 중요하지 않다고 순진하게 믿고 있었어요. 그렇게 어느덧 7년이라는 긴 연애를 하면서 저희는 서로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졌고 이제 정말 결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남자친구도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했고 저 역시 통역사로서 꾸준한 수입이 생겼으니까 이왕 결혼할 거라면 나중에 하는 것보다 지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모았거든요. 제가 그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이 1억 조금 넘었고 남자친구가 모은 돈과 합치면 서울에서 오피스텔 전세로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 만큼은 충분했어요. 오피스텔은 가전제품이나 가구를 따로 살 필요가 없으니까 부담도 적고 괜찮겠다고 결론을 내렸죠. 남자친구는 저희 집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 준비는 우리 둘이 알아서 하자고 말해줬어요. 그 말이 정말 고마웠어요. 제가 느낄 수 있는 부담감과 미안함을 최대한 줄여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전해졌거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상견례 날짜를 잡게 되었는데 드디어 그날이 다가왔어요. 상견례 당일 아침 엄마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긴장한 모습으로 옷을 입고 계셨어요. 거울 앞에 서서 몇 번이나 옷매무새를 다시 정리하시고 머리카락도 계속 만지시면서 어떻게 보이는지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상견례를 앞두고 엄마에게 좋은 옷을 입혀드리고 싶은 마음에 백화점에 가서 정장을 한 벌 사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그 옷을 입고서도 계속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연주야, 이 옷이 나한테 어울리는 거 맞지? 아유, 왠지 나한테는 너무 고급스러운 것 같아서 이상하게 보이진 않을까? 아유, 그냥 원래 입던 옷 입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무리 봐도 누구한테 필요한 것 같아서. 엄마, 무슨 소리야. 정말 정말 예뻐. 걱정하지 마. 아무렴 내가 우리 엄마 못나 보이는데 아니라고 말할까 봐. 그래도 어색해서 혹시 예비 사돈 내가 형편도 안 되는데 비싼 옷 입었다고 괜히 책 잡히는 건 아닌지.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는데 정말 마음이 짠했어요. 평생 이런 자리에 나가본 적이 없으시니까 얼마나 긴장되고 어색하실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상견례 당일 아침인데도 어디서 만난다는 연락이 없는 거예요. 어머님이 예약한다고 남자친구가 말하긴 했는데 남자친구도 몇 번이나 물어봤지만 기다리라는 말만 들었을 뿐 늦지 않게 알려줄 테니 보채지 말라고 오히려 핀잔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오전 10시가 되었을 때 약속 시간 1시간 반 정도를 남기고 약속 장소가 문자로 왔어요. 거기 돼지국밥집으로 일단 와. 그 근처래. 돼지국밥집이라는 소리에 처음엔 살짝 당황했다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처음 어머님이 고급 한정식 집을 들어갔을 때도 간판이 눈에 띄게 있던 것도 아니었는데 안쪽엔 정원이 있을 정도로 큰 한정식 집이 숨어 있었으니까요. 아마 찾기 힘든 위치라 주위에 유명하거나 큰 가게를 알려주신 거라 생각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내심 이번에는 어떤 식당일까? 묘한 기대감도 있었네요. 그런데 막상 돼지국밥집 앞에 도착했는데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다른 건물이나 식당은 보이지 않았어요. 외진곳이라 생각될 만큼 동네 끝자락에 있었는데 허름한 식당 외관 옆에는 일반 가정집들로 보이는 곳들 뿐이었으니까요. 여기 도착했는데 어디로 가면 돼? 연주야, 나 너 보여. 잠깐만. 그러더니 그 돼지국밥집 안에서 남자친구가 문을 열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당황해서 멍하니 서 있으니까 남자친구가 다가왔어요. 엄마가 아까부터 여기 와서 기다리고 계셔. 일단 우선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여기? 다른 장소가 아니고 정말 여기라고? 엄마가 최근에 알게 된 곳인데 여기가 진짜 맛있다고 하시네. 나도 좀 당황해서
그래도 상견례 자리인데 말이 되냐고 했는데 밥 한 끼 맛있는 곳에서 먹고 조용한 카페에서 차 마시면서 편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은 거 아니냐고 하시더라고.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장소를 알려주신 거야? 다 준비하고 기다리는데 엄마한테 민망했어. 아, 여기가 원래 오늘 쉬는 날인데 엄마가 상견례 한다고 사장님한테 특별히 부탁해서 특별히 문 연 거래. 사장님이 확실하게 답을 안 주셔서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렸나 봐. 그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대단한 집이길래 쉬는 날 문을 열게 만들면서까지 상견례 장소로 선택하셨을까 싶었어요. 옆에서 상황 설명을 들은 엄마는 어머님을 뵙기 전부터 좋은 인상을 받으신 것 같았고요. 아이고, 어머님이 이렇게 좋은 곳에서 식사 대접하시려고 애써주셨구나. 정말 감사하네. 가게 안으로 들어가니 어머님이 이미 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제가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평소에 어머님은 항상 투피스나 다나한 원피스처럼 정말 TV에 나오는 부잣집 사모님 같은 우아한 옷차림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골프웨어 같은 편한 운동복 차림으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마음이 상했어요. 우리 엄마는 상견례라고 해서 며칠 전부터 긴장하시면서 백화점에서 비싼 정장도 사시고 미용실에도 다녀오시고 얼마나 신경을 쓰셨는데 어머님은 평소보다 오히려 더 신경 안 쓴 차림으로 나오신 거잖아요. 이게 저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는 순간으로 딸 가진 부모가 죄인이라더니 정말 그런 건가? 싶은 복잡한 생각들이 저를 괴롭히고 있었지만 그런 마음을 알 리 없는 엄마는 시종일관 환하게 웃으시면서 어머님께 정중하게 인사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저희 엄마의 인사를 듣는 둥 마는 둥 하시면서 정말 차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국밥 드실 거죠? 네. 여기 국밥이 그렇게 맛있다고 하니까요. 감사합니다. 엄마가 순수하게 좋아하시면서 대답하시는 순간 어머님이 정말 충격적인 말을 하셨어요. 가난한 사돈 낸 이 정도가 딱이죠. 제가 쏠 테니깐 실컷 쳐드시고 얼른 꺼지세요. 그 순간 가게 안이 정말 조용해졌어요. 저와 남자친구, 엄마 모두 어머님이 뭐라고 하신 건지 믿을 수가 없어서 멍하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어머님이 저를 싫어하신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상견례 자리에서 엄마한테 대놓고 이런 말씀을 하실 줄은 정말 예상도 못했어요.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고 엄마는 그 기막힌 말에 얼굴이 점점 굳어가고 계셨어요. 제가 나서서 한마디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입을 열려는 순간 갑자기 식당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꼭 가야 하는 자리라 처리하고 오느라. 하하. 아버님이었어요. 병원 일 때문에 늦으셨다면서 들어오시는데 저희 모두의 시선이 아버님께 쏠렸어요. 아버님도 인사를 하시려고 저희를 둘러보시다가 우리 엄마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 다음 순간은 정말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정도로 충격적이었어요. 아버님이 갑자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면서 온몸이 떨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시더니 식은땀까지 흘리시면서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아버님이 그 자리에서 바닥에 무릎을 꿇으시더니 우리 엄마한테 큰 절을 올리시더라고요. 누나가 정말 누나 맞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 순간 가게 안의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저도 남자친구도 심지어 그렇게 당당하던 어머님까지도 무슨 일인지 몰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엄마는 아버님을 보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어머, 형우, 너 정말 형우 맞니? 그리고는 엄마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왜 아버님이 우리 엄마를 누나라고 부르시는지 저는 완전히 혼란 상태였는데 7년 동안 사귀면서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네요.
물론 이 상황에서 제일 당황한 건 어머님이었어요. 방금 전까지 저희를 무시하고 모욕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얼빠진 표정으로 남편과 제 엄마를 번갈아 보고 계셨거든요. 여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유, 왜 그러세요? 하지만 아버님은 어머님의 말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계속 엄마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러더니 아버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더 큰 소리를 내셨죠. 누나, 누나 정말 살아있었구나. 그 순간 저는 정말 이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국밥집 안의 모든 손님들과 사장님까지 저희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는데 어떤 아주머니는 숟가락을 떨어뜨리기까지 했어요. 누가 봐도 숨겨진 이야기가 많은 분위기로 놀라움과 기대감이 동시에 느껴졌으니까요. 엄마는 의외로 담담한 표정이셨는데 마치 언젠가는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고 계셨던 것 같았어요. 반면 아버님은 그렁그렁한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러내리면서 소리 내어 흐느끼고 계셨어요. 평소에 의젓하고 카리스마 있던 병원장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30년 동안 누나를 그리워한 한 남자의 모습이었어요. 누나, 정말 미안해. 내가 그때 더 나이가 들었으면 더 힘이 있었으면 누나를 지킬 수 있었을 텐데 30년 동안 매일매일 후회하면서 살았어. 형우야, 네 탓 아니야. 너도 어렸잖니. 아니야, 내 탓이야. 내가 누나한테 너무 의존했었고, 그게 결국. 그런데 이런 감동적인 재회 장면을 지켜보던 어머님이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지르셨어요. 아마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아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이렇게 창피하게. 당장 일어서지 못해요. 채신머리 없게 대체 왜 그래요? 어머님의 목소리가 국밥집 안에 울려 퍼지면서 안쪽 주방에서 일하던 사람까지 나와 시선이 저희에게 쏠렸어요. 하지만 아버님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어요. 평소에 온화하시고 어머님 말씀을 잘 들으시던 분이었는데 그때만큼은 정말 화가 나신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 눈이 뭐가 중요해? 내가 말하지 않았나? 나한테 파양당한 누님이 있었다고. 그렇게 찾던 누나를 드디어 만났는데 사람들 눈이 그렇게 중요해? 남자친구가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멘붕 상태가 되면서 저를 쳐다봤어요. 눈이 동그래져서 마치 외계인이라도 본 것 같은 표정이었거든요. 설마 그 파양당한 누나가 연주 어머니라고요? 이게 무슨 어떻게 이런 일이?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죽었다고 어머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죽은 게 아니라 죽었다고 말해야 형우가 나와 정을 확실히 끊을 수 있었겠지. 엄마의 쓸쓸한 미소를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동안 엄마가 혼자 감당하셨을 아픔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왜 혼자 고아원에서 자라셨다고 하셨는지, 왜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아원에 꾸준히 기부하셨는지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거든요. 아버님이 진정을 하시고는 저희에게 그 놀라운 과거를 설명해 주기 시작하셨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30년 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드디어 꺼내시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고아원에서 5살 때 아버님 집으로 입양되었는데 그 당시 조부모님이 아이가 안 생겨서 온갖 방법을 다 써보시다가 마지막에 점쟁이가 아이를 입양하면 하늘이 샘내서 곧 임신한다고 말해서 입양을 결정하신 거였어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임신을 위한 일종의 수단으로 입양되신 거였던 거죠. 더 놀라운 건 정말 1년도 안 되어서 조부모님이 실제로 임신하셨다는 거예요. 점쟁이 말이 맞아떨어진 셈이었죠. 그때부터 엄마는 사실상 집안의 보모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아버님을 돌보고 집안일을 도맡아서 하시면서 딸이 아닌 인생을 사셨던 거죠. 그래도 엄마는 정말 행복하셨다고 해요. 고아원이 아닌 진짜 집이 있다는 것, 양부모여도 엄마 아빠라고 부를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동생이 생겼다는 게 너무 좋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이 태어났을 때 엄마가 얼마나 기뻤는지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생긴 기분이었다고 하셨어요. 엄마는 예쁘장하게 생기신 데다가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았고 공부도 잘하셨대요. 성격도 좋아서 선생님들도 엄마를 정말 좋아하셨고 엄마를 좋아하는 남자아이들도 정말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아버님이 점점 커가면서 누나만 바라보게 된 거였어요. 아버님은 공부는 뒷전이고 온통 누나 생각만 하셨대요. 누나 보디가드를 자처하면서 누나 주변에 얼씬거리는 남자아이들을 다 쫓아내고 다니면서 누나가 어디 가면 따라다니고 누나와 이야기하는 남자아이가 있으면 시비를 걸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땐 누나를 빼앗기기 싫어서 그랬던 것 같다고 아버님이 직접 말씀하시더라고요. 조부모님이 그런 아버님의 모습을 좋게 볼 리가 없었겠죠. 성적은 계속 떨어지고 친구들과도 제대로 어울리지 않고 온통 누나 생각만 하는 아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걱정이 되셨을까요? 그리고 엄마가 고3이 되자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성인이 되는 엄마를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다는 걸 깨달으신 조부모님이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이제 너도 18살이니까 미성년자가 아니야. 네 인생은 네가 살아. 괜히 우리 아들 발목 잡지 말고. 그래도 그동안 함께 산 정이 있으니 먹고 사는 걱정 안 하도록 생활비 몇 년치 통장에 넣어뒀어. 그러니까 다시는 우리 영호한테 연락하지 말고 얼씬도 안 하겠다고 여기에 각서 써라. 그렇지 않으면 이 집에서 네가 스스로 나가도록 내가 만들 거니까. 그렇게 엄마는 만 18세 생일이 지나자마자 법적 절차를 거쳐 파양당하셨던 거죠. 그 후 조모는 아버님이 학교에서 수련회를 갔을 때 엄마가 사고로 죽었는데 화장했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믿을 수 없지만 어렸던 아버님은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그렇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학업에 매진하셨던 거죠. 그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공부라도 붙잡아야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 그렇게 아버님은 뒤늦게 공부를 시작했지만 워낙 머리가 좋아 의대 진학을 무난히 하셨고 엄마는 그 돈으로 대학도 다니고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노력하셨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셨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가지고 계셨대요. 그런데 대학 2학년 때 만난 제 아빠가 문제였어요. 겉으로는 정말 성실해 보였는데 실제로는 도박에 완전히 빠져 있다는 걸 엄마가 전혀 모르고 결혼하신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야 아빠의 실체를 알게 되었지만 이미 늦었던 거죠. 부모님이 주신 그 소중한 돈을 아빠가 모두 도박으로 탕진해버렸는데 각서를 썼기 때문에 양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고 그렇게 다시 밑바닥부터 시작하게 되신 거였어요. 임신한 상태에서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했던 엄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거는 내 탓이 아니야.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지금의 병원장이 된 너는 없었을 거다. 그러니 내 탓하지 마라. 서로 각자의 자리가 있는 건데 네가 그때 그러지만 않았어도 혹시 모르지. 아직 그 애도 우리 집에서 잘 살고 있었을지. 고해성사라도 하고 싶으셨던 듯 지나가는 말로 아버님께 사실을 털어놓았을 땐 정말 충격이었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들은 후로 아버님은 뒤늦게라도 엄마를 찾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셨어요. 사설탐정도 고용하고 동창회도 찾아다니고 심지어 방송국의 실종자 찾기 프로그램에도 신청해 보셨다고 해요. 하지만 중간에 결혼해서 이름도 바뀌고 완전히 잠적해버린 엄마를 찾을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나서는 부모님과 말 한 번 제대로 섞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부모님의 노년이 정말 외로웠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연한 보응이라고 말씀하시는 아버님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누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면 안 돼. 이제라도 내가 누나를 제대로 모실게. 누나, 앞으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그동안 고생했던 거, 상처받았던 거 내가 다 보상해 줄게. 그런데 어머님이 갑자기 웃으면서
오히려 반가워하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유, 오히려 잘 됐네요. 아이, 가족이 다시 된다면 당신 아들과 이 집 딸 결혼은 없던 일이 될 테니까 저는 쌍수 들고 환영이에요. 무슨 소리야? 애들 결혼시키고 누나랑 우리 집에서 같이 살 거야. 어머, 아이, 그런 게 어딨어요? 근본도 없는 사람을. 그 근본이 바로 내 누이라고. 내 어릴 적 기억은 온통 누이뿐이라고. 당신한테도 몇 번 말했는데 내 말은 기억도 못하겠지. 내 말에 토대고 싶으면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아버님의 목소리가 국밥집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평소에 온화하신 분이 이렇게 화를 내시는 모습을 처음 보는 거라 남자친구도 완전히 얼떨떨한 표정이었죠. 당신은 지금까지 나 만나서 호의호식하며 잘 살았으니까 이제는 재산분할 받으면 충분히 먹고 살만 하잖아. 처갓집이 워낙 잘 사니까 굳이 내 돈도 필요 없겠지만 우리 누이는 당신과 달라. 내가 꼭 필요하다고. 그 순간 국밥집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어머님은 완전히 말문이 막힌 표정이었고 저와 남자친구는 이 엄청난 상황 전개 앞에서 그냥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30년 만에 재회한 남매, 완전히 뒤바뀐 상황, 그리고 바뀌어버린 모든 것들, 정말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틱한 하루였어요. 그 충격적인 상견례 이후 저희는 결혼을 했어요. 모든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상태에서 치러진 결혼이었지만 오히려 더 의미 있는 결혼이 된 것 같았어요. 아버님은 결혼 후 바로 엄마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해 주셨어요. 엄마가 평생 꿈꿔왔던 일이었거든요.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 공부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항상 말씀하시던 엄마의 소원이 드디어 이루어진 거였어요. 엄마는 그 재단을 통해 고아원을 후원하고 계세요. 단순히 돈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직접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시고 청소며 급식 봉사까지 직접 하시면서 몸으로 도움을 주고 계시거든요. 엄마 자신이 그 아이들과 같은 처지였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실 수 있어요. 아이들도 엄마를 정말 따르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님의 경우는 완전히 달랐어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고아원 봉사를 시작하게 되신 거였거든요. 아버님이 이혼이라는 초강수를 두시자 어머님이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셨어요. 당신 지금 정신이 있는 거예요? 아, 이제 뭐 다 늙어서 며느리 둘 두고 효도 받으며 살면 끝인 인생인데 그걸 나가리 만들 작정이에요?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한테 할 소리가 그거냐고요? 아이 그러면 내가 결혼할 때부터 한평생 한처럼 말해온 누나를 당신이 그렇게 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상견례 자리에서 가난한 사돈네라고 하면서 꺼지라고 한 게 맞다고? 아유, 그거는 그때는 몰랐잖아요. 몰랐어도 그렇게 말할 이유는 없었어. 이혼하기 싫으면 고아원에 가서 봉사해. 그들의 삶을 가까이서 보고 이해하라고. 그리고 우리 노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오셨는지 직접 느껴보도록 해. 결국 어머님은 이혼하면 병원장 사모라는 사회적 지위도 잃게 되고 친정 재산 상속에서도 빠지게 될 것이며 무엇보다 노년에 혼자가 되는 게 두려우셔서 이제 와서 이혼은 안 된다며 마지못해 고아원 봉사를 시작하게 되셨어요.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며 사시던 분이 갑자기 걸레질하고 설거지하고 화장실 청소까지 하시게 되었으니 얼마나 힘드실지 상상이 되실 거예요. 손톱은 깨지고 허리는 아프고 얼굴에는 늘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셨어요. 하지만 아버님은 전혀 봐주지 않으시면서 엄마가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다는 걸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덧붙이시며 사람답게 좀 살라고 일침을 날리셨죠. 한편 엄마는 아버님의 도움으로 깔끔한 아파트로 이사하셨어요. 아버님이 더 좋은 집을 해드린다고 하셨는데 엄마는 이 정도면 충분히 좋다고 하시면서 감사해 하셨어요. 반지하에서 평생 사시던 분이 처음으로 햇빛이 잘 드는 넓은 집에서 살게 되신 거예요. 엄마가 그 집 거실에서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정말 따뜻해졌어요. 남편이 된 남자친구는 엄마에게 더욱 극진하게 잘해요. 어릴 때부터 누나를 그리워했던 아버님의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장모님에게 친어머니보다도 더 효도하려고 노력하거든요. 매주 안부 전화는 기본이고 맛있는 음식 사다 드리고 아프시면 병원에 모시고 가고 정말 극성스러울 정도로 챙겨드려요. 물론 어머님에게는 여전히 날선 태도를 보이시는데 아버님이 계실 땐 쥐 죽은 듯 조용히 계시지만 저와 둘이 있을 땐 어머님이 뭔가 불만을 표시하시거나 예전처럼 저를 깔보려는 말을 은근히 하시죠. 하지만 그마저도 귀엽게 보이는 건 남편 덕분이에요. 엄마가 좋은 환경에서 자란 건 운이 좋았던 거야. 엄마가 노력한 게 아니잖아. 이젠 엄마 노력으로 내 마음도 아빠 마음도 돌려봐. 아이 그게 무슨. 장모님은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여전히 작은 거에 감사하고 사람 귀한 줄 알아. 근데 엄마는 아니잖아. 엄마 스스로 한 건 아무것도 없으면서. 정말 돌직구를 날리더라고요. 가족 관계에서는 확실히 저와 엄마 편에 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머님이 함부로 하진 못하도록 견제하고 있어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7년 동안 사귀면서도 몰랐던 그의 단단하고 의리 있는 면을 보게 된 거죠. 어머님은 여전히 마지못해 봉사를 하고 계세요. 여전히 저한테는 차가우시고 봉사도 정말 억지로 하는 티가 너무 나는데 남편은 며칠 전 시모랑 이야기했는지 말을 전하면서 혀를 끌끌 차더라고요. 대체 네 아버지는 나를 언제까지 이지시키려는 거니? 네가 좀 말 좀 해봐라. 엄마도 노력하는 것 같으니 그만하시라고. 좋은 건 다 사더니 하고 나만 이게 뭐야? 엄마 싫으면 안 하면 되잖아. 아빠도 강요한 적 없는 것 같은데. 이혼하기 싫으면 하라는 게 강요지 뭐니? 너도 네 아빠랑 똑같아. 10달 뱃속에 품고 키워준 엄마보다 뒤늦게 만난 피도 안 섞인 누나가 뭔 누나라고. 엄마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서 아빠한테 잘 보이려고 이러는 거야? 그러다 엄마 혼자 남아. 노년이 외로우면 어쩌려고 그래? 내 노년이 뭐 어땠어? 아들, 딸, 며느리 다 있고 남편도 있는데. 아버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는 티를 팍팍 내시면서 아직도 당신 처지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어머님이 진심으로 착하게 사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억지로라도 봉사를 하시면서 사실 잘 살고 못 사는 건 뽑기운처럼 정해졌지만 그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으면 하거든요. 이제 와서 돌아보니 정말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엄마는 평생 힘든 상황에서도 베풀며 사셨고 그 착한 마음이 결국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게 해주었거든요. 물론 그 과정이 평탄했던 건 아니에요. 때로는 현실이 너무 팍팍해서 착하게 사는 게 바보 같다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엄마의 삶을 산 증인으로 지켜본 저는 이제 확신해요. 힘들어도 중심을 잡고 올바르게 사는 것,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런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반대로 어머님의 삶이 증명해주는 부분도 있거든요. 하지만 어머님처럼 마지못해 시작했더라도 진심으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면 노년이 외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착하게 산다는 건 단순히 좋은 일만 생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다운 마음을 잃지 않는 거니까요. 그게 진짜 복이 아닐까 싶네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